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은 한국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 Y카스트의 연구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Y카스트에 대해서는 영상이 끝나고 나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은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모든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이견 없이 17세기 뉴턴의 프린키피아 등장으로 꼽습니다. 우주의 운동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간단 명료한 수학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게 된 인류는 이전까지는 관측으로 만족했던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덕분에 다양한 시도를 종이 위에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화학에서도 이러한 혁명적 진보가 있었습니다. 화학이라는 학문에서 가장 관심 있는 대상은 분자들의 상호작용, 즉 물질의 속성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러한 연구 또한 19세기 후반까지 관찰과 실험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20세기 초 양자역학의 성립과 발전을 통해서 원자와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해주는 모델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강력한 수학적 도구가 등장함에 따라 모든 것은 바뀔 수 있게 되었죠. 실험을 통해 규명해야 했던 다양한 화학적 현상들을 이제는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 과학자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화학이라는 학문의 성과는 가히 혁명적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혁명의 공통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오늘 영상의 주제인 생물학이 맞이할 혁명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R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만약 자동차가 몇 시간 동안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알아내고자 한다면 이 움직인 거리를 그 거리를 움직이는 동안에 흐른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 R이 시간 T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 이걸 우리가 미분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 미분은 관심 있는 대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학적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동차의 속도가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걸 미분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수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자동차가 1초 동안 10만큼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동차가 만약에 2초 동안 움직였다면 얼만큼 이동하게 될까요? 당연히 20만큼 이동할 수 있겠죠. 만약에 3초라면 당연히 30만큼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t초로 움직였다면 이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1초 동안에 10만큼 움직이니 t초 동안은 10에다가 t를 곱한 만큼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수학으로 표현하자면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 R은 10t만큼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10이라는 속도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 자동차가 얼마만큼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미분 값으로부터 관심 있는 결과를 풀어내는 것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우리는 적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만 들으면 미분 방정식, 즉 미분과 적분이 학교에서만 배우는 쓸데없는 지식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사실 이 지식을 아주 가까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에서도 이 미분 방정식이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죠. 운전자의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즉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느끼겠지만 이 옆에 타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가 더 관심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GPS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순간순간의 속도 등을 파악해 대략 우리가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를 복잡한 수식을 활용해 계산해내게 되는데 바로 이때 활용되는 것이 이 미분과 적분이죠. 미분은 현재 자동차가 얼만큼의 속도로 이동하는지, 즉 변화를 분석하는 데 쓰이고,
적분은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관심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미분 방정식은 과학적 대상을 연구하는 데에도 아주 요긴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좀비 게임이라는 가상의 게임을 통해 이 유용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느 특정 서버에 플레이어와 좀비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자신의 캐릭터를 2배로 복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좀비들이 항상 그렇듯 좀비는 플레이어를 감염시켜 좀비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좀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플레이어의 캐릭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플레이어가 얼만큼 빠르게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지, 좀비는 얼마나 빠르게 플레이어를 감염시키는지, 그리고 좀비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죽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제하는 속도가 감염 속도나 죽음의 속도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플레이어가 증가하게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감염 속도와 죽음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크다면 플레이어는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멸종해버리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이 게임의 규칙을 수학으로 표현해서 결과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를 P, 좀비를 Z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플레이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즉 DT분의 DP와 좀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죽어가는지, 즉 DT분의 DZ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DT분의 DP는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숫자인 K1P에 이 플레이어가 점점 좀비로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K2PZ를 빼주면 될 것이고, DT분의 DZ는 변화한 K2PZ에 좀비가 죽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K3Z를 빼주면 될 것입니다. 이 두 식을 풀면 플레이어와 좀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플레이어가 좀비로 변화해가게 될지, 또 어떻게 절멸할지 이 식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K1, K2, K3의 속도를 조정해가면서 여러 실험들을 모의적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K1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플레이어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K2, K3가 높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플레이어가 결국 절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K1, K2, K3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프의 형태는 항상 주기적으로 출렁이는, 즉 플레이어와 좀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는 꼴만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결과를 통해 우리들은 직관과 편견이 잘못된 답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관과는 별개로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수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죠. 이처럼 수학이라는 도구는 예측이라는 행위를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생물학의 특성을 모델링하고 연구하겠다는 학문의 영역을 우리는 수리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21세기 최첨단 의생명학과 바이오 파운더리, 그리고 그 근간을 받쳐주는 기초생물학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크게 5번의 생물학 혁명을 맞이해 왔습니다. 현미경의 발견, 린네의 분류법의 등장, 다윈의 진화론과 멘델의 유전 법칙의 성립, 그리고 DNA 구조의 규명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생물학적 대상을 관찰하고 그 특성에 관한 획기적인 통찰로 생명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느 하나도 수학이라는 도구를 생물학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생명체의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고도 정교한 이른바 복잡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인 컴퓨터의 발달 없이는 감히 생물학의 쉽사리 수학적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생물학적 특성을 수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는 토끼의 생명 특성을 단순화하여 어떻게 토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지를 단순한 모형으로 나타낸 수열인
피보나치 수열을 착안해내기도 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세기의 천재 앨런 튜링도 그들 중 하나였는데 그의 생에 다양한 연구들 중 일부를 발췌해보면 열대어로부터 나타나는 신비한 문양을 아주 단순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형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였기에 가능했던 이 미분 방정식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었던 연구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컴퓨터 과학의 놀라운 성장과 총 5번에 걸친 혁명을 맞이해오면서 쌓인 방대한 생명체 데이터는 이제 새로운 생물학의 혁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전례 없던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이에 관해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과학부키는 한국차세대 과학기술한림원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생체 시계에 관한 연구를 수학 모델을 활용해 이해하고 계신 카이스트 수리과학부의 김재균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몸속에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부르고요. 서케디안 리듬. 네. 서케디안 리듬. 활동 일주기 또는 일주율로 번역되는 이 개념은 동물과 식물, 균류, 심지어는 박테리아까지 포함하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지니는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는 생화학적 리듬의 주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기들 중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의 수면 패턴이죠. 저희가 24시간 주기로 자고 일어나는 걸 반복하니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뇌 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밤 9시 정도가 되면 이제 분비되기 시작해서 네. 저희를 졸리게 만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호르몬이 아침이 되면 이제 분비가 정지가 되어서 네.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런 수면 패턴 외에도 보시다시피 다양한 설케디안 리듬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호르몬을 보시는 그래프는 하루 동안 몸 안의 호르몬들이 어떻게 분비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들입니다. 호르몬들마다 어느 특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분비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X축에 나타나는 14, 02, 14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의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 주기를 보면 대략 새벽 2시를 끝으로 하여 저녁 시간에 활발하게 분비된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수면을 관리하는 멜라토닌도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지 말입니다. 우리 몸속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저희 몸속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알 수 있는 장치가 저희 뇌 속에 위치합니다. 서케디안 클락이라고 시계예요. 네, 그거는 여기 보시는 빨간색 지역, 네? 수프라카이즈메릭 뉴클리어스라는 지역 혹은 시교차상핵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시교차상핵. 네. 좌신경과 우신경이 만나는 곳, 교차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 서카디안 클럭이요. 네. 우리 몸을 전체 어떻게 보면 동기화해주는 그런 곳이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시계 안쪽을 보면 이렇게 피리어드란 유전자가 발현이 되었다가 멈췄다가 발현이 되었다가 하는데 네, 그 주기가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대략 24시간 정도. 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시교차상에게 존재하는 피리어드라는 유전자가 24시간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발현되었다가 비활성되었다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 몸 전체의 시간을 관리해주고 동기화시켜주는 일종의 GPS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리어드 유전자는 이렇게 주기성을 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죠. 이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게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음성 피드백 룹이라는 곳에서 온 건데요. 음성 피드백 루프. 네,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라고 부르는. 음성 피드백 루프. 단어 뜻 그대로 풀어보자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는 신호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는 부품을 만드는 A라는 공장이 있고 가라는 부품을 재료로 나라는 기계를 만드는 B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A 공장에서 가를 터무니없을 정도로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그럼 B 공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가 재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A 공장에게 연락을 취해서 가 좀 작작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받은 A 공장은 가 부품의 생산량을 대폭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B 공장에서 나를 만들기에는 이 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버립니다. 화가 난 B 공장은 다시 A 공장에 연락을 취해 가 좀 더 빨리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이와 같이 결과물 또는 결과의 상태가 원인의 상태에 개입하여 원인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피드백 루프라고 부르는데, 이 조절이 결과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양성 피드백, 반대로 결과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음성 피드백은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으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인 항상성 유지에 사용되는 방법이죠. 실은 이 네거티브 피드백 룹을 찾으신 분들은 이 세 분의 과학자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로 2017년에 노벨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죠.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시 교차상에게 피리어드 유전자가 음성 피드백으로 통제된다면 항상 일정한 발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텐데, 왜 피리어드 유전자는 24시간을 주기로 계속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 이 생체 시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곳에 다 있어요. 맞아요. 저 사실 예전에 네, 생물 네, 교과를 네, 배울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나 그렇죠. 뭐 글루카곤 조정하는 그렇죠. 것도 전부 다 음성 피드백을 맞습니다. 기반으로 조절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은 음성 피드백 룹은 보통은 호미오스테시스라 그래서 네, 항상성이요? 항상성, 그렇죠. 아.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인슐린이 막 오락가락하면 큰일 큰일 나겠죠. 나죠.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우리 체온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체온도 실은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 룹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정말로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테니까 맞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네. 보통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왜 생체 시계는 똑같은 음성 피드백 룹을 가지고 있는데 왜 주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어요, 저도. 오, 왜냐하면 둘 다 그럴 듯한데 네. 왜 얘만 뭐가 특별할까? 연구는 네. 그래서 시작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근데 현실은 잘 모르는. 아, 네, 저는 이제 수학자니까 네, 아까 우리가 좀비 네. 이를 연구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어, 여기가 그 생체 시계를 묘사하는 모델이고요. 네, 액티베이터가 이제 유전자에 붙으면 네, 펄 mRNA가 생산되고, 네, 걔가 세포질에서 라이보솜을 만나서 단백질이 되고, 네. 해간으로 들어가서 액티베이터가 되는. 우리 액티베이터가 아까 봤던 그거인데, 걔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까지는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이고요. 네. 전통적인. 근데 수학자는 이제 이 다이그램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트랜슬레이션.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시스템을 생물학자들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고, 네. 수학자들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것도 이제 다르게 기술을 하는 거죠. 아까 봤던 그거예요. 좀비 대신에 여기 mRNA가 있고, 오, 그러네요. 네, 그 사람 대신에 세포질의 단백질의 농도가 있고, 해간의 단백질의 농도가 있고. 결국엔 같은 형태의 네, 미분 네, 방정식이네요. 네, 맞아요. 이 미분 방정식에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아까 좀비 그 문제에서 봤던 K1, K2, K3에 해당되는 네.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 속도들이에요. 반응의 속도들. 근데 얘들이 측정이 잘 안 돼요. 생물학 기술로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얘들에다가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충 집어 넣어야 되는데, 게스. 게스. 근데 그 게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달라요. 아, 저희가 아까 전에 네. K1, K2, K3를 그쵸. 조정한 거랑 비슷하군요. 똑같이. 그런 것처럼 알파, 베타1 이렇게 숫자를 집어 넣다 보면 네. 어떨 때는 오실레이션이 잘 나올 때도 있고, 네.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호미오스테시스처럼 플랫 해버릴 수. 플랫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것이 바로 항상성. 항상성. 그러니까 똑같은 음성 피드백 룹이라도 네. 이게 알려주는 거는 여기다 숫자를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오실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성이 될 수도 있고. 오, 아까 그렇군요. 좀비 문제랑 좀 다르죠. 좀비 문제는 저 네. 숫자에다 뭘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업앤다운인데, 네. 이 네거티브 룹은 잘 집어넣으면 오실레이션, 또 이렇게 집어넣으면 항상성.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얘 특별함이 뭐길래 네. 생체 시계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항상성이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학자가 해야 할 일은 이 파란색처럼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나오는 조건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조건이 이거예요. 오. 이 수식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쉽게 접근해 보자면 P는 핵 속에 존재하는 펄의 농도, 그리고 A는
펄을 만들어주기 위한 활성화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이 두 농도가 거의 1대1에 가까워지면 음성 피드백 루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 유지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발현되었다, 비활성되었다를 반복하는 주기성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 즉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펄 단백질이 왜 주기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모델을 디자인하고 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게 정말 맞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설은 전혀 의미가 없으니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소설이고요. 네. 그러니까 SF 소설. SF 왜냐하면 소설. 생물학은 아무래도 뭐 아무리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고 논리적으로 맞아도 과학적으로 실험이 안 되면 그까지 어디까지나 소설이라서요. 관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관찰되기 전까지는 소설.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그 이론이 완벽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실험팀과 함께 협업하여 정말로 피리어드 유전자의 발현 주기가 교수님께서 예상하신 P와 A의 비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하고 이행했습니다. 임의로 쥐 뇌에 있는 식유차 상액 속의 펄 유전자를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한 뒤 펄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조절해가면서 하루 동안의 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본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이는 그림 속에서 검은 얼룩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쥐가 일어나 활동하는 부분을, 반대로 아무 얼룩도 없는 부분은 쥐가 수면을 취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비율이 거의 1대1인 쥐들에게서는 하루의 주기가 상당히 규칙성을 띈다는 것에 반해 이 비율을 무너뜨린 쥐들은 수면 주기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관찰해낸 것입니다. 그 비율이 1대1이 되었을 때 주기성을 띈다라고 했는데 정말 주기성을 띠는 걸 저희가 그럼 관측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이론이? 사실이죠, 이제. 와, 그렇군요. 네,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SF가 아니라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 소설이었는데 네. 사실이 된 거죠. 와. 굉장히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지만 네. 생물학적으로 이제 큰 의미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관찰, 네. 그 실험 이런 것들로 될 줄 알았는데 네. 여기에 수학이 들어간다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수리생물학이란 학문이 익숙하지 않으신 게 정상일 수밖에 없는 게 수학과 생물학의 만남은 그렇게 역사는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소하신 게 당연하신 거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21세기는 이제 수학과 생명과학이 가장 활발하게 만나는 이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국내에는 이런 분야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열심히 해서 수학이 이제 생명과학자 분들의 난제도 푸는데 도움도 드리고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학 연구를 하는데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생물학적 현상, 특성을 수학으로 예상해보고 수학의 언어로 표현하여 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가설을 검증하고 새로운 예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21세기 새로운 생물학의 영역인 수리생물학. 과거 뉴턴이 자연철학이라는 학문을 수학으로 기술하면서 시작된 인간 지성의 진일보는 이제 생물학이라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체계와 만남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대중과학 저술가로 유명한 이언 스튜어트는 그에 져서 생명의 수학에서 생물학에서의 수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22세기가 되기 전까지 수학과 생물학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변화시킬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 수학과 물리학이 그랬듯이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도래하는 미래에 수학이 생물학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발견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과학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제작 지원과 한림원의 회원으로 계신 김재경 교수님의 도움 및 자문을 통해서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영상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내고 미래를 위한 국가 대표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설립된 권위 있는 학술기관입니다. 기관의 한 일에 대해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국내의 젊은 과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넓혀주고 획기적인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창적인 연구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원 연구자들의 연구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제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과학자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회원이 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후기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채널의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는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의 이야기와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이 멤버십 가입으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